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오늘은 비유와 상징을 좀 정리하는 날이에요. 자, 정리할 때 정리한다. 선생님이 정리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한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선생님은 여러분이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볼 수 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도 좋지만 언어와 관계되는 것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선생님이 안내문을 보여줬어요. 이 안내문에 이게 학교에서 오는 안내문이고 그 다음에 아주 오피셜, 공식적인 다큐먼트, 문서인데요. 그런데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인사를 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생각하죠. 근데 글을 쓸 때는 그런 안녕하세요 말고도요. 보통 계절 인사를 많이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 인사, 날씨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비유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죠. 지금 여기도 웃음꽃을 알리는 웃음꽃이 봄을 알리고 있다고. 학생들이 웃는 것이 꽃은 아니죠. 그런데 학생들이 웃는 얼굴 그것을 웃음꽃이라고 그렇게 비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조금 친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안내문도 보면 지금 이 부분요. 어떤 과학 대회를 합니다. 사이언스 과학 대회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도 가장 처음에 있는 내용이 꽃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진짜 밑에 이제 대회 일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대회에 나간다면 여기에 관심이 있죠. 하지만 안내문이 인사를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내문을 보는데 편하게 그런 편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한국에서 글을 쓸 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글 속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비유로 계절이나 날씨를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그냥 갑자기 선생님한테 메일 보내고 선생님 저는 누구입니다.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갑자기 물어봐요. 선생님도 내가 이걸 왜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이메일을 쓰는 어떤 책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요. 다음을 읽고 이메일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책에 있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자 A 친구와 B 친구가 있습니다. A는 철수 씨예요. 그 다음에 B는 신양이에요. 네. 신양은 중국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두 사람이 같이 공부하고 있었고 신양은 공부가 끝난 후에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철수가 메시지를 보내요. 신양 씨,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신양, 네, 철수 씨도 잘 지내지요? 김 교수님도 안녕하시고요? 이렇게 물었네요. 네, 좀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교수님은 방학이라서 요즘 못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고향에 돌아와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교수님께 메일로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어요. 자, 지금은 인사를 하는 그런 메일을 쓸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메일을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직접 이메일을 써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있지만 나중에 한 5개월, 6개월 만에 선생님한테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메일을 써보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이메일은 보통요. 자, 이 친구 메일 한번 보세요. 여기 받는 사람이 있고 제목이 있죠. 네. 자, 잠깐만요. 네,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써야 됩니다. 보통 외국 학생들 메일에 제목 없이 그냥 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제목 없음.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보입니다. 메일을 볼 때부터 제목 없음이야. 뭐지? 그러면 선생님이 안 열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스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 선생님 안 열어봅니다. 그래서 메일을 쓸 때는요. 제목 없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인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선생님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써주면 저 신양 학생이네. 내가 기다렸는데 클릭을 하겠죠. 외국인 학생들은 특히 보내는 사람 이메일 주소를 보면 이름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름은 잘 모르죠. 여러분도 한국 사람 이름 잘 모르죠. 이게 이름인지 그냥 아이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쓰고 그 옆에 이름을 써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김정현 교수님께 를 씁니다. 친구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to 뭐뭐. 친구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게 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임말을 쓸 때는 를 쓰면 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거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할 때 질문이니까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지난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한국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신양입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네. 이건 이메일 쓰기 책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표현 같아요. 네.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여기 는지요? 이런 말이 있죠. 말할 때는 안 써요. 글을 쓸 때 좀 친하게 표현하면서 공손하게 표현하는 글 쓸 때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와 다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올 때 교수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을 드립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표현입니다. 그죠? 저는 한국에 갔을 때 한국어를 잘 못해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자,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쓰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중국에서 주신 양 올림. 자, 마지막에 sincerely your. 자, 편지에서 마지막은요. 올림 아니면 드림.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쓰면 됩니다. 자, 주다 알죠? 주다 높임말 뭐예요? 드리다. 맞아요? 그래서 주다 아니라 드리다로 쓰고, 그런데 자, 선생님 한번 보세요. 지금 선생님 보세요. 자, 주다, 드리다, 올리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아주 높은 분에게 올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림이라는 표현이 가장 공손한 편지의 마무리 인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어디쯤에다가 계절 인사를 넣으면 좋을까요? 자,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여기. 아니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계절 인사.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절 인사를 한번 비유법을 써서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듯이 이렇게 써서 넣어보라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자 샤샤가 최원주 교수님께 방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부 인사를 하는 걸로 네, 숙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먼저 받는 사람을 부르고 누구누구 교수님께 그 다음에 인사와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일을 쓰는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쓰고 보내는 사람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한국에서 편지를 쓸 때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한 요 정도 분량으로 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디에서 비유 표현으로 계절 인사가 들어가면 좋을까? 여기서 들어가야죠. 인사. 인사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했어요. 이 자리에 교수님께 하고 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냈어요. 이 자리에 교수님께 하고 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유 표현으로 계절 인사, 날씨 인사를 한번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다시 이 학생들이 생각나네요.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교수님. 봄에 벚꽃이 날리는데 주변에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날리는데 체리 플라워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우 비유 표현 멋지죠? 보면 볼수록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도 이번 학기에 이런 기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학생이 존이라는 학생입니다. 네. 선생님이 볼 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요. 근데 편지에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교수님. 저는 오늘 자기가 필요한 이야기 갑자기 하면 이 학생이 누구지? 이 학생 뭐지? 이 학생 왜 나에게 편지를 썼지? 여러 생각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아주 기분이 좋게 서로 인사를 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자,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미안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경영학과 18학번 알라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교수님하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한국의 언어문화인데다가 학술적 발표와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잘 가르쳐 주셔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씨가 따뜻하고 활짝 벚꽃이 피는 계절이라서 자 동사 앞으로 가고요. 벚꽃이 활짝 피는 계절이라서 마음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친구는 마지막 인사에 계절 인사를 넣었어요. 네, 이런 방법을 써도
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를 보여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한 다음에 올림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또 볼까요? 지난 학기 방학이 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교수님께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못 뵙고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 날씨는 벚꽃이 펴서 아름답지만 바람이 차갑습니다. 교수님 외출할 때 따뜻한 옷 입으시고 저기 핀 꽃처럼 비유가 나왔는데 항상 웃으세요. 네. 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보통 때는 선생님에게 안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께 이런 표현으로 인사를 합니다. 외국 학생들이 편지가 오면 사실 너무 딱딱해요. 나에게 아무런 기분도 없고 그냥 감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오늘 끝나고 한국말로 교수님들한테 인사 표현을 넣어서 한번 메일을 보내보세요. 자,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학생 두 명이 똑같은 표현을 썼던데요. 봄바람처럼 친절한 교수님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추웠죠. 다시 봄이 되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걸 친절하다고 빗대었습니다. 봄바람처럼 친절하다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날씨가 좋네요. 우리 고향에서는 아침부터 친절하다고 빗대었습니다. 봄바람처럼 친절하다고. 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날씨가 좋네요. 우리 고향에서는 아침부터 예쁘게 노래하는 새 소리를 들으면 시원한 바닷물처럼 바닷물 좀 불어오는 바람에 기분이 엄청 좋고 상쾌합니다. 예, 자기 고향의 계절 인사를 같이 넣어서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고요. 새소리가 바닷물처럼 들린대요. 새소리가 바닷물처럼, 시원한 바닷물처럼 느낌이 오지요. 자, 이 친구요. 이미향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학기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영어 영문학과 학번 학생 누구입니다.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방학이라 제가 고향에 왔습니다. 이제 봄이 와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우리 영남대학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영남대학교 벚꽃 진짜 유명합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항상 예쁘게 웃으면서 학술적 글쓰기를 가르치신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교수님. 뭐예요? 네. 학생들이 선생님 기분 좋아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교수님 늘 행복하고 벚꽃처럼 예쁘고 건강하시게. 벚꽃처럼 예쁘고. 자,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그 사진을 보니까 항상 예쁘게 웃으면서 학술적 글쓰기를 가르치신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교수님. 뭐예요? 네. 학생들이 선생님 기분 좋아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교수님 늘 행복하고 벚꽃처럼 예쁘고 건강하시게. 벚꽃처럼 예쁘고. 자,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바랍니다. I hope.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계절 인사를 비유법으로 쓴 예입니다. 또 볼까요? 지금 비슷한 부분 보지 않고 자, 여기 볼까요?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몸 건강히 계십시오. 누구누구 올림. 자, 이 편지는 선생님이 봤을 때 비유 표현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 쓰는 편지처럼 포맷, 형식을 정말 잘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몸 건강히 계십시오. 누구누구 올림. 자, 이 편지는 선생님이 봤을 때 비유 표현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 쓰는 편지처럼 포맷, 형식을 정말 잘 어, 한국 사람처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먼저 이렇게 부르는 말, 그 다음에 자기소개,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이전 이야기, 자세한 내용, 편지를 쓴 목적,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쓰고 올림까지. 퍼펙트.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는 분한테 오랜만에 편지를 쓸 때 여기 있는 표현들을 조금 기억해보면 네, 그리고 같이 좀 써보면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요. 이 친구 표현은 선생님이 하나를 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르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향에 와서 어머니가 만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봄이 되어 여기저기에서 벚꽃이 피고 있겠지요. 우리가 영대에 있을 때 아름답게 핀 벚꽃을 보면서 이미양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수업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벚꽃이 너무 예쁘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지요? 항상 벚꽃처럼 그렇게 예쁘게 행복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계절 인사는 시작할 때도 할 수 있지만 끝낼 때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사실 그때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중간에 창문 밖에 이렇게 보면서 벚꽃이 너무 예뻐요. 오늘 교실 안에서 수업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이 친구가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벚꽃을 보니까 그때 그 말 한 선생님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받으면 어떤 선생님이 그 학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이메일 쓸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문법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표현이 틀려도 괜찮아요. 그거보다 편지를 쓰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편지의 형식대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표현과 인사 방법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매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오늘은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유와 상징 표현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 할 때 한국 사람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하고 밥 먹자고 약속하는 전화를 안 할 때 왜 그렇다고 말했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싶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런 밥이나 차 아니면 술 이런 걸로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정말 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언어 문화를 배우는 이유, 그 다음 언어 문화에서 비유와 상징을 아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안 지키고 싶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런 밥이나 차 아니면 술 이런 걸로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정말 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언어 문화를 배우는 이유, 그 다음 언어 문화에서 비유와 상징을 아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와 문법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스텝 1, 1단계에서요. 그런 언어 문화적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알고 구별하는 거.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선 이렇게 안 해. 나 이제 알아. 자, 그것을 식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이제 알아. 개하고 고양이. 자, 뚱뚱한 고양이하고 날씬한 개하고 지나가는데 뚱뚱한 고양이 보고 개야, 강아지야. 아니면 날씬한 강아지 보고 고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뚱뚱해도 날씬해도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야 아는 것은 알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 헷갈리지 않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 그것을 식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문법도 발음도 어휘도 언어 문화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그때 그렇게 알 때 진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텝 2. 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목표어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건데요. 왜 한국 사람들은 밥 먹자고 하고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의 문화야. 이제는 이해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지?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비교 대조를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뭐라고 하지? 이것을 다음에 우리 밥 한번 먹자의 뜻을 알았는데 그대로 다이렉트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다 틀리죠. 그런 뜻으로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여러분 나라의 말과 한번 번역을 해보고 비교 대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쪽의 문화는 내가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할 때는 문화가 들어간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통역을 할 때요. 특히 통역, 번역을 할 때는 진짜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 말을 보면서 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통역이나 번역을 했을 때 바로 실패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이유, 그 다음 이해해서 뭘 하는지 선생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이 중간에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자기 나라의 말로 한번 바꿔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한 다음에 문화는 수용하고 표현은 다음에 틀리지 않게 할 줄 아는 것. 선생님 오늘은 그걸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비유와 상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속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속담 이야기 할 때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속담을 많이 알아라, 속담이 무슨 뜻인지 알아라가 아닙니다. 속담 속에 들어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음 시간에 해보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